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EB5, 미국의 투자 이민이죠. 미국 영주권자가 되면 증여세를 안 낸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 평가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에요, 투자 이민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한동안 홀드되어 왔던 이 미국 투자 이민법이 다시 재개되었고요. 그래서 특히 간접 투자를 통한 투자 이민 취득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서울 사무실에 나가서 여러 상담을 하다 보면요, 영주권을 투자이민을 통해서 받았거나 아니면 받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질문을 하시죠. 그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증여세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많이 하세요. 설명을 듣기를, 이제 투자이민 상품을 소개받는 자리였겠죠. 듣기를 여러 가지 영주권 취득에 있어서의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주권자가 되고 나면 1200만 불까지에 대해서는 내가 내 자식들에게 증여하는 데 있어서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게 된다. 미국에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영주권을 받아서 자산을 옮기는 거죠. 미국으로. 그리고 여기서 증여하면 1200만 불이면 100억이 훨씬 더 넘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 기존에 한국에서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해결책이 되겠느냐. 이게 투자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을 때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니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그렇겠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아마도 짐작하시겠지만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못된 정보,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좀 거창하게 시작을 하면 미국에서의 영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요, 한국과 미국의 과세제도에 자발적으로 편입된다는 그런 행위이죠. 한국이야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 그런 건데 미국의 영주권자가 된다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신분을 확보함으로써 미국의 과세제도의 나를 드러내게 된다는 그런 얘기일 테니까요. 그러면 이게 갖는 의미는 뭐냐? 결국은 한국과 미국이 다 독립적인 국가로서 각 국이 가진 과세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거주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 비거주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 양국의 제도를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 좋은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또는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제도에 노출된 상황에서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진행했을 때에는 어쩌면 새로운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양면적인 그런 성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그러면 증여, 상속세 면에 있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사례는요, 가장 전형적인 그런 경우겠죠.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한국 사람이에요. 김영희 씨예요. 58세인데요. 투자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요, 내가 취득을 하는 것이 내 이주를 위한 이런 취득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나는 옮겨갈 생각이 그다지 없는데 자녀들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 영주권을 취득한다라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죠. 결국 그러면요, 우리의 질문, 이슈로 돌아와 보면요. 김영희 씨가요, 현재 100억 이상의 자산,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건 간에 한국에 보유한 자산이 있는데 이걸 증여세 없이 다음 세대로 옮길 수 있냐라는 거죠.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래서 내 자산을 미국으로 옮김으로써 또는 내가 영주권자라는 신분을 활용함으로써 이게 질문인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에서의 기준에 따른 평가가 각각 필요할 겁니다. 왜? 적용되는 세법은요, 나는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영주권자가 됐기 때문에 그 두 나라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각국의 규정에 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각각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 나라의 세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독립적인 jurisdiction인 거잖아요. 그러니 말하자면 내가 미국에서 미국 법에 따라 어떻게 판단이 되었다는 것이 한국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러이러한 미국의 관련 근거법에 따라 거주자가 됐다고 치죠.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 나는 한국에서 비거주자가 될까요? 한국 정부가 오케이, 당신은 미국 또는 다른 어느 나라를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거주자가 됐으니 우리는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기준과는 무관하게 당신을 비거주자로 봐주겠습니다. 이럴 일은 없겠죠. 다 각 나라의 각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미국의 관련법을 먼저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요 1200만 불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게 기본 법일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이슈가 여기서 따라 나올 거예요. 첫째, 세법상 거주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내가 영주권을 취득하면
나는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될 것이냐. 그 자체로 나는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냐가 첫 번째 질문일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세법상 거주자가 어떤 식으로든 된다면 그때 미국 거주자면 1200만 불 아까 평생 증여 면제액이라고 부르는데요. 1200만 불까지 해서는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이거 그대로 과세 안 할 거냐라는 그런 질문으로 이어지겠죠. 하나하나 보죠. 자, 첫 번째요. 미국의 영주권자가요. 그 자체로 미국의 증여세법상 거주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세법 중에서도요. 증여상속세법이 있고 소득세법이 있어서 각각의 미국 법상 거주자 산정 기준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가지 않더라도요. 세법상의 거주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팩트들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고요. 영주권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 중에 내가 세법상 거주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간주되게 됩니다. 그 자체로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는 뜻이 아닌 거죠. 말하자면 극단적으로요. 영주권만 받고 내가 한국에 거주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이분이 미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됐냐면 답은 노라는 거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겁니다. 김영희 씨가 영주권을 받았을 때 내가 1200만 불의 혜택을 바로 누릴 수 있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 김영희 씨가 미국 세법상 거주자 신분을 확보했다라고 치죠. 그래서 1200만 불을 누리는 그런 자격을 확보했다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거래에 대해서요.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더 이상 이 김영희 씨를 거주자로 보지 않고 과세를 그에 맞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남겠죠. 그러면요, 김영희 씨의 상황은요, 아마도 스펙트럼이 다양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한국 다 정리하고 떠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반대쪽 끝에서요, 아예 한국에 계속 있으면서 영주권만 딴 그런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중간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배우자 중에 한 명은 기러기 생활을 하는 거죠. 다른 가족은 미국에서 생활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거라는 거고요.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왼쪽 끝에 있는 말하자면 한국을 다 정리하고 떠나는 경우라면 아마도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결국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요. 다 정리하고 이제 타국으로 영주의 목적으로 이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에서 거주자로서의 평가는 안 하겠죠. 다만 여기서도 물론 김영희 씨의 자산 현황에 따라서 한국에서의 국적 포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다뤄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반대쪽 끝에 있는 경우라면요. 비록 내가 외국에서의 영주권 또는 외국에서의 거주자 신분을 확보했다 할지라도 한국은요. 한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전히 거주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예컨대 한국의 재산, 한국의 경제활동, 직업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국 거주자로 판단이 된다면 여전히 한국 거주자가 되는 거고 그 말은 김영희 씨가 자산을 미국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이 자산은요. 꼬리표가 붙는 마치 내국인이 자산을 국외에 이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꼬리표가 붙는 것이고요. 이후에 사후 보고로서 자산의 어떤 특성에 따라 매년 또는 매 2년마다 보고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남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옮겨진 자산을 미국에서 증여했다고 해서 그게 한국에서 비과세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영주권자가 되면 100억 이상의 자산에 대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라는 말은요. 과거에 설명받은 그 방식으로는 틀린 설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이민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여러 장점 중에 하나로서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제공하는 1200만 불 증여세 면제 혜택을 활용해서 세금 부담 없이 다음 세대로 100억 원 이상을 증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혜택을 장점으로서 설명받는다 그러면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요. 절세 플래닝이라는 게 전혀 불가능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절세 플래닝이라고 하는 것은 양국의 합법적인 틀 안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과정은 단순히 내가 영주권 받아서 자산 옮겨서 진행하고 손 털고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진행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진행해야 되는 그런 플랜일 겁니다. 정리하면 가족 자산의 절세를 위해 내가 영주권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의 절세 플래닝의 가능성을 여는 과정을 시작한다는 면에서 충분히 유의미한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잘못된 오해에 대한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가족자산의 절세를 위해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은요, 어떤 텍스 플래닝, 어떤 가능성을 여는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유의미한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요, 이를 위해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전문적인 그런 조언을 통해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내가 챙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합법적으로 챙기고 또 내가 모름으로써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꼭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